13척으로 133척을 막아낸 장군이 있었다고요? 이 질문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한 일본 대학생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엔 그 이름이 없었고 임진왜란에 대해 배운 내용은 그저 일본이 조선을 거의 정복했다는 단편적인 서술뿐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우연히 열린 역사 세미나에서 한 한국인 유학생의 입에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전쟁 내내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장군.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해전의 신화.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보다 백성의 생존을 더 중요시했던 리더십.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일본 청년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이순신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 이름조차 가르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배웁니다. 무엇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이 사람을 깊이 기억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변화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도쿄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은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인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여정을 담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그 이름을 들은 건 지난해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군사 전략가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역사 동아리에서 비공식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토론 주제는 다양했지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리고 우리 일본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야마모토 이소로쿠 등이 나왔습니다. 세미나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그날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일본 중심의 역사관 안에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우위에 있다는 전제를 놓고 토론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히 한 명의 게스트가 참석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학생이었고 이름은 윤수였습니다. 윤수는 조용한 태도로 우리의 토론을 듣다가 한 번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아시나요? 처음엔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순신? 누구야? 라고 되묻기까지 했고요. 저 역시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그렇게 무지했다는 사실조차 그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수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단 13척의 배로 300척의 왜군을 막아낸 명량해전의 주인공이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적장이었을 겁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대 13? 농담이지? 정말로 실존 인물이야? 윤수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쟁 기록, 전투 방식, 조선 수군의 무기와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알지만 왜 그는 2번이나 조선을 침략하고도 끝내 조선의 바다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배경엔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일본이 조선을 거의 정복했다고 배워왔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승리였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윤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저는 그게 진짜 전부였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윤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윤수는 웃으며 책 몇 권을 추천해 주었고
심지어 자기가 만든 간단한 요약 노트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인터넷에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 논문,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명량해전에 대한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13척 대 133척. 숫자만 보면 말이 안 되는 전투였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대승을 거뒀고 심지어 이순신은 그 승리를 예상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더군요. 가장 소름 돋았던 건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 한 문장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을 넘어 의지와 전략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있다면 왜 우리 교과서에는 없을까? 우리는 왜 단순히 도요토미의 정벌만 배웠을까? 그날 이후 저는 거의 집착하듯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서적, 영상자료, 한국어 번역 논문까지 찾아 읽으며 점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저는 그날 단순히 한 장군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왜 우리 교과서가 이순신을 가르치지 않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이 패배를 모르는 나라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일본이 조선을 거의 점령했고 조선은 열등했다는 식의 단순한 문장만을 반복해서 주입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한 한국의 사료와 해외 학자들의 분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처음엔 저 혼자만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작은 분노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인물을 모른 채 살아왔을까? 왜 우리의 교과서에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점점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논문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원래는 에도 시대 무역사를 주제로 하려고 했지만 교수님께 말씀드려 논문 주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임진왜란의 일본군 시각과 조선 수군의 전략 비교 분석 이순신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수님은 처음에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왜 하필 조선의 인물을 중심으로 쓰려고 하느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록, 조선 수군의 구조, 판옥선과 거북선의 설계, 해전 전술 등 제가 지금까지 알던 해전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협수로 지형을 이용해 대규모 왜군을 유인하고 조류의 방향까지 계산해 배치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현대 해군 전략에서도 참고될 정도로 정밀하고 혁신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뛰어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백성들의 생존을 걱정했고 군량미가 부족하면 사제를 털어 병사들을 먹였으면 부하 장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전선에 나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을 일본은 단순한 적장 혹은 존재하지 않았던 자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지 속에서 저 역시 자라온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윤수에게 또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하면 이순신 장군의 흔적들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윤수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통영, 여수 그리고 명량 그분의 흔적은 한국 전역에 남아 있어요.
직접 오면 책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도 깔끔하고 편리했습니다. 무언가 제가 막연히 갖고 있던 한국이라는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윤수는 주말마다 저를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장소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그 동상을 마주한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곳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닌 민족의 기억이 서 있었습니다. 높게 치켜든 검 단호한 얼굴, 그리고 주변을 지키는 시민들의 존경 어린 시선. 윤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누구나 충무공을 압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아이들도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기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가 한 인물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기억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도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한산도, 통영, 여수 등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 장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한산도에 있는 한산진 유적지는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절벽 아래 펼쳐진 바다, 푸르게 빛나는 수면 위에서 저는 혼자 눈을 감고 그 당시의 전투를 상상해 봤습니다. 과연 13척의 배가 133척을 막아낸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는 가능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의문조차도 사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말이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진짜 전장의 현실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운 한 인물을 향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한국인들이 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따라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의 연속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모든 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처음 봤을 때는 그 기계에 압도당했지만 그 이면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순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순신, 무엇을 봐도 이순신. 전철역 벽화부터 역사 교육 자료, 심지어 커피숍 벽에 붙은 포스터까지도 그의 명언과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켠엔 역사란 언제나 각자의 시선에 따라 해석되기 마련이다라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은 통영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수와 함께 통제형 유적지를 둘러보던 중 저희는 한 박물관의 역사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한 고등학생 단체와 함께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사분이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리더십에 대해 설명하던 중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 장군님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도망쳤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순간 모두가 웃었지만 해설사분은 정색하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충무공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싶어 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어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에겐 이순신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살아있는 정신이구나.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고 다시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난중일기였습니다. 그 기록을 읽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영웅의 화려한 전투 기록이 아니라 하루하루 병사들의 상태를 걱정하고 군량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밤마다 본인의 실수를 자책하던 한 인간 이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대목에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병사 셋이 굶어 기절하였다. 내 창고도 비어있거늘 어찌하랴. 신이 무능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일본이 조선을 거의 점령하던 시기에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장군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자책과 슬픔, 그리고 인간적인 고통이 존재했음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영웅이기 전에 백성을 향한 연민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왜 이토록 그를 사랑하는지를 이해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여수의 이순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바다를 향해 우뚝 선 장군의 동상이 있었고 바로 앞엔 장군의 편지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전쟁 중에도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중 한 통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압이 돌아오지 못하거든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대신 너는 이 나라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거라.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을 때 옆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거 배웠어요. 이순신 장군님 멋있죠?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 글을 외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자 저 자신에게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위대한 인물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침략자로서의 역사만 기억하고 그 침략을 온몸으로 막아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일까? 그 순간부터 저는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을 통해 제가 본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 K-컬처의 중심지가 아닌 수백 년 전부터 목숨으로 지켜낸 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따라 한국을 여행했던 그 시간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이었고 역사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직하지 못했던 과거와의 대면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조용히 기도하듯 다짐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는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제 논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전투 전략이나 전술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윤리 그리고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이순신 장군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신의 바다에서 싸운 장군 이순신의 전쟁과 윤리 리더십. 지도 교수님께서 논문을 읽으시고 처음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논문이 아니군요. 너 자신이 바뀌었구나.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지 한 인물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교수님이 알아봐 주신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문 심사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뿐 아니라 그분이 남긴 유산 즉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의 정신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순신 동상 관리 봉사 활동,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이순신 리더십 캠프,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이순신 웹툰 프로젝트까지. 그 모든 것은 단지 역사의 인물을 넘어서
국민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를 마치며 저는 심사위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23년 동안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이름 앞에서 제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를. 그 말 이후 강의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뒤이어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졸업 이후에도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진실을 일본 사회에도 더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빠졌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사람에 빠졌어요. 그 사람의 정신이 제 삶을 바꿨어요. 한국에 다녀온 이후 저는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교과서에서 시키는 대로만 외우는 학생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 앞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역사를 배울 수 있었어. 언젠가 너와 다시 한국에서 만나고 싶어. 윤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그럼 다음엔 명량에서 봐요. 그 바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다시 그 바다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던 그 협곡, 바람에 휘날리던 깃발, 그리고 그 너머에서 홀로 서 있었던 한 사람. 이순신. 그 이름은 더 이상 제게 외국의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의 상징,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한국의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순신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부디 그 이름을, 그 정신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처럼 늦게 알게 되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바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순신 장군을 처음 알게 된 일본 청년의 시선, 그리고 그의 변화된 마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 잊혀진 위인들의 진심을 전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